2024년 6월 27일 날 세계 AI 10대 기업의 시가총액을 다 모아봤어요. 네. 2경 3천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때 이미 금융가에서 닷컴 버블 이후 처음이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걸 계속 추적해봤어요. 11월 1일자로 얼마였냐? 3경 7천조가 됩니다. 내가 투자한 기업이 망할 수 있어요. 그건 너무 슬픈 일이긴 하지만 상상도 못할 만큼의 자본이 이미 다 모였고 이거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닷컴 버블 꺼지는 것처럼 꺼지는 거 아니야 걱정하잖아요. 근데 결국 전체적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문명이 인류 표준 문명이 됐죠. 이 역사의 수레바퀴는 계속 더 빠르게 갈 거다. 그러니 미리 좀 거기 올라타고 좀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보시죠. 네, 바쁘긴 합니다. 아니 그 바쁜 네. 와중에 최재붕의 글로벌 AI 트렌드라는 책도 적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예, 이 책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제가 네. 작년에 AI 사피엔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AI 사피엔스. 예. 유발 하라리가 썼던 사피엔스의 어떤 뭐 오마주 같은 느낌으로 원래 포노 사피엔스라는 책을 썼었는데 네. 그 책을 쓴 지 5년 만에 AI 없이 인류가 살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예. 책을 썼어요. 예. 그런데 그 책을 써놓고 강의를 다니는데 1년 사이에 너무 많은 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좀 기다렸다 쓰고 이럴 게 아니라 빨리 하여간 엄청난 변화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같이 함께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뜻을 담아서 지난 1년간의 AI 변화 트렌드를 담고 그래서 내년은 좀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까지 좀 넣어서 이렇게 책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내년도 예측까지 담으셨다고 하니까 어떻게 담으셨습니까? 어떤 예측을 좀 하셨습니까? 저는 이 소위 플라이윌, AI 혁명의 플라이윌이 계속 강력하게 돌 것 같고 거기에 자본과 인재가 더해져서 그 속도가 점점 가속화되고 네. 굉장히 빠르게 SF 영화에서 보던 일들을 네. 좀 현실에서 급하게 만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좀 담았습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들었던 단어가 초격차라는 단어가 있었거든요. 네. 그 초격차라는 단어와 AI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산업혁명이라고 구분하는 게 그 이전에는 없던 기술과 제품이 등장하는 거죠.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 그리고 2차는 전기, 3차는 컴퓨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이제 지나보면 그러지 않을까 그러는데 저는 그것 중에 하나가 인터넷이었고 그 인터넷 다음에 오는 게 이제 AI다. 그래서 스마트폰 문명에서 AI 문명으로 넘어가는 거고 그 문명 간에 과거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초격차가 삶의 스타일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혁명의 본질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레거시라 그러죠. 지배하고 있던 기업들이 전부 해체되고 새로운 기업들로 다시 리플레이스 되는 현상. 이게 산업의 혁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혁명의 시기마다 뭐가 있었냐. 버블이라고 불리우는 거대한 자본의 집적이 먼저 선행이 있었습니다. 1차는 그 영국과 유럽이 식민지 경영을 통해서 전 세계의 자본을 쫙 끌어들인 다음 했고요. 2차도 생각해 보시면요. 전 세계에 그전에는 없던 전기, 전신주가 다 깔리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믿고 가는 거죠. 그거를 그러려면 어마어마한 자본이 필요했겠죠. 결국 자본의 축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상상만 하던 혁신적인 기술이 도입될 수 있었거든요. 그게 최근에는 바로 2000년에 터졌던 닷컴 버블. 1995년 이후에 어마어마한 자본이 모이면서 인터넷 기업은 다 될 거야 라고 했었는데 2000년 뻥 터지면서 80%의 IT 기업, 닷컴 기업이 파산을 해버렸죠. 사실 우리가 우려하는 것도 AI도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시작된 것도 바로 그때의 교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때 모였던 자본이 그럼 닷컴 버블이 꺼지고 다 망했냐? 실제로는 유튜브가 나온 게 2005년입니다. 아이폰은 2007년, 우리나라의 갤럭시 S도 2010년이죠. 그때부터 이제 본격화된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이 혁명의 플라이휠은요. 닷컴 버블 5년 동안 다 모였던 자본이요. 이미 인재를 다 끌어들였어요. 그리고 기반 투자가 다 일어났죠. 이건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도요. 그럴 만큼의 자본, 아니 상상도 못할 만큼의 자본이 이미 다 모였고 이거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
어느 기업이 성공하고 어느 기업은 망할지는 그건 진짜 아무도 모르는, 그걸 제가 알면 여기 안 있겠지요. 근데 어쨌든 이 인류가 선택한 이 혁명의 역사 수레바퀴는 끊임없이 계속 굴러갈 거다. 이게 오늘의 제가 생각하는 한 문장으로 얘기하자면 딱 그렇다는 겁니다. 닷컴 버블 때 80% 기업들이 다 파산했죠. 파산했다고 네.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번 AI의 버블이 만약에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네. 여기도 한 80% 이상은 사라질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제가 버블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이미 기사를 보면 2024년부터 그 얘기가 나왔어요. 네. 2024년 네. 6월 27일 날 세계 AI 10대 기업의 시가총액을 다 모아봤어요. 네. 그때 정확하게 2경 3천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기계공학부 교수님이 주식의 시가총액까지 다 들어보셨어요? 시가총액을 저는 미래 성장 기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주식을 살 때는 사람들이 딱 하나의 기준이거든요. 오를 것 같으면 사고 내릴 것 같으면 팔아버리죠. 네. 이게 뭐 워낙 변동이 심하긴 하지만, 근데 누구나가 저 회사는 잘 될 것 같아, 오를 것 같아, 그러면 주식을 사는 건데 그 합계가 결국 시가총액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1위에서 20위권 내에 있는 기업이라면 이건 조작도 안 되잖아요. 네. 보편적 인류가 저 회사는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주식을 산 거예요. 그게 2경 3천조였습니다. 네. 그 똑같은 날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가 2,500이었고요. 네. 코스피 코스닥의 모든 기업 시총 합계가 2,500조였거든요. 네. 10개의 기업에 2경 3천조를 인류가 그 자기 피 같은 돈으로 여기 잘 될 것 같다고 돈을 넣은 거잖아요.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때 이미 금융가에서 30년 만에 처음인 일이다. 닷컴 버블 이후 처음이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요. 네. 그걸 계속 추적해 봤어요. 네. 11월 1일자로 얼마였냐? 3경 7천조가 됩니다. 네. 그리고 1위부터 10위 사이에 아람코 빼고는 전부 AI 기업이 돼버려요. 네. 그리고 버블 막 마이클 버리 얘기하고 막 요 근래에 막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떨어진 지난 주말에 제가 이거 시총 합계 얼마지? 얼마나 떨어졌지 봤더니 3경 6천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한 10%가 빠졌어요. 이제 4조 5천억 달러 뭐 5조 넘었었으니까. 그런 반면 전체적으로는 계속 AI에 대한 인류의 기대치가 유지되고 있고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보편적 인류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수님 그래서- 생각에는 네. 버블이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버블은 아닌 것 같다라고 보세요? 네, 저는 이게 뭐 닷컴 버블 때처럼 80%가 팍 꺼지는 일은 없을 거고요. 계속 지금처럼 조정했다가 다시 올라가고 조정했다가 다시 올라가고 하는 네. 트렌드를 따라 AI 혁명이 속도감 있게 계속 진행될 거고 거기서 성공하는 기업은 진짜 위너 테이크스 올 뭐 이거를 실현하는 기업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저도 걱정 아닌 걱정이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다. 네. 그러면 샤오미도 있고 갤럭시도 있고 애플도 있어가지고 서로의 성능의 비교를 네. 하고 또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소비자의 심리적 네. 그런 것도 표현이 되는데, AI라고 하는 거는 몇 번 딱 써보면 얘는 거짓말하는 게 있고 얘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비교가 딱 되는 순간에 나 하나를 제외하고는 다 없어져 버릴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네. 이 요새 버티컬 AI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되게 전문적인 역량을 갖고 있는 거면 그러면 걔들은 또 잘 살아남을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가능성이 있죠. 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가장 절대적인 일반적인 AI에서 승리하는 기업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한동안 챗 GPT였잖아요. 지금 챗 GPT 나온 지 3년 동안은 야, 챗 GPT야, 오픈 AI야 막 그랬다면 최근에는 제미나이 3.0이 나오면서 구글이 또 엄청 업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경쟁하면서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 겁니다. 예. 네. AI 딱 그러면 떠오르는 기업들이 소위 말해서 M7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M7 기업들 안에서 거의 GPU 중심으로 보면 엔비디아가 독점 체제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하나의 AI의 응용 분야에 있어서는 알파벳, 구글의 알파벳하고 오픈 AI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네, 그런 네, 상황인 것 같고, 또 기업 쪽 사이드와 민간용 법용 사이드를 놓고 보면 약간 엔트로픽이냐 또 오픈 AI냐 이렇게 놓고 서로 싸우는 것 같고, 네.
시장이 발전하려면 또 기술이 발전하려면 경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근데 과연 경쟁이 가능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수님? 어마어마한 경쟁 중이죠. 생각해 보세요. 삼경 7천조의 자본을 이 AI 10개 기업이 갖고 있어요. 그럼 앞서가는 사람이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겠죠. 이 삼경 7천조의 지분 1%가 370조입니다. 보통 기업의 CEO들이 그럼 어느 정도까지 투자하냐? 자기 시총의 10% 정도는 한다 그래요. 네. 그럼 3,700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AI에 투자된다고 가정을 하면 어마어마한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챗 GPT나 제미나이는 그냥 쓰는 건데 그게 뭘 그렇게 바꾸지? 지금 매그니피센트 7이 네. 집중하고 있는 데가 피지컬 AI입니다. 이거는 아직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상품들이지만 LLM이 발달하니까 이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인 택시, 자율주행,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상당히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네. 여기에 대한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해서 그걸 잡으려고 하는 거죠. 대표 기업이 엔비디아와 테슬라입니다. 네. 실제 제품을 만들어서 AI가 달린 피지컬 AI 제품들이 집에 와서 내 가사를 도와주고 네. 회사에서 업무를 도와주고 네. 또 공장에서 제조를 대신하고 이런 것들이 진짜 실현된다 그러면 네.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시장이 열리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AI 산업에 대해서 지금쯤 한번 여쭤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AI 산업의 생태계는 전 세계 생태계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다. 지금 시작해도 된다. 아니면 늦었다.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신다면. 저는 우리의 가능성을 증명해 준 사람이 예. 젠슨 황 젠슨 그리고 그 이벤트가 깐부치킨이었습니다. 저는 이거를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냥 잠시 이벤트라고 생각하는데 예. 젠슨 황이 누구하고 저녁과 술자리를 공개된 석상에서 한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오면서 예. 일부러 깐부 치킨을 골랐습니다. 예. 깐부를 맺고 싶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예. 두 번째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회장을 공개석상에서 만나서 러브샷까지 하는 걸 보여줬어요. 예. 뭔가 연출을 하는 거죠. 이걸 잘하는 사람이 원래 일론 머스크입니다. 예. 그죠? 이게 지금 경영계에서는요, 고객의 팬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젠슨 황이 더군다나 완전한 엔지니어고 이런 뭐 자기 말도 그러잖아요. 나는 발표도 잘 못하고 언변도 어눌해서 뭐 예.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이렇게 계획적으로 했다는 건 자기가 꿈꾸는 사업이 있는데 그거의 진정한 파트너를 난 여기서 찾았어라고 선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뭐냐? 그게 휴머노이드입니다. 엔비디아는 CES 2025에서 14개의 휴머노이드하고 같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나는 옴니버스와 코스모스로 새로운 휴머노이드 시장에 도전하겠다. 네. 그래서 젠슨이 뭐라 그러냐? 난 그걸 위해서 나의 지분을 팔아 R&D 자금을 만들었다. 지분 1% 팔면요. 70조입니다. 70조의 자금을 나는 휴머노이드에 쏟겠다. 저는 이 분야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전 세계 기업이 엔비디아의 은총을 기다리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10%면 700조거든요. 네. 대한민국 과학기술 R&D 예산이 올해 35조 원이었고요. 그걸로 우리는 로켓도 쏘고 뭐 노벨상도 지원하고 하는데 이 사람이 70조 원을 써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겠다. 그럼 그거의 R&D의 파트너가 되는 기업은 저절로 AI 분야에 뛰어들 수 있을 뿐 아니라 피지컬 AI 새로운 시대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거죠. 네.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도 필요해요. TSMC한테만 의존하면 독점이 너무 심해서 자기가 원하는 칩을 제때제때 안 해줄 것 같은 거야. 네. 그걸 테슬라도 생각했으니까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자 그런 거고 네. 엔비디아도 그래서 이재용 회장을 부른 거예요. 근데 또 하나가 뭐가 있냐? 가전을 갖고 있어요. 네. 그다음 정의선 회장님은 자동차가 있는 게 아니라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갖고 있죠. 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은 세계 예. 3대 로봇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얘를 지금 벌써 메타 플랜트에서 자동차 조립에 테스트 들어갔다. 그럼 내가 만든 옴니버스와 코스모스라는 시스템에 얘를 같이 넣어보자. 테스트베드 너무 좋죠. 그걸 그렇게 해서 이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제일 앞서간 사람이 테슬라죠. 그래서 테슬라의 옵티머스하고 테슬라 공장에서 일 배우고 그래서 가사 노동 로봇까지 가겠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엔비디아가
내가 70조를 쓸 건데 그럼 자동차 조립에서 성공하는 로봇을 만들어 놓고 예. 그거를 가사도우미 로봇으로 하면 가전 시장을 갖고 있는 기업하고 같이 하면 좋겠다. 휴머노이드가 가사 로봇이 되면요. 그럼 집안에 있는 거의 모든 가전제품은 다시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그럼 세계 넘버원이 좋겠죠. 거기다 그 모든 제품에는 뭐가 들어가냐?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럼 반도체 설계와 반도체 이용하는 제품 설계 능력이 뛰어난 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가 좋겠죠. 그리고 이 기업들한테 기대할 수 있는 게 뭐냐? 미국에는 없는 대량의 양산 기술이죠. 테슬라가요, 자동차 관점에서 보면 허술한 게 되게 많아요. 미국이 양산에 취약한 거죠. 그나마 전기차라서 부품이 적고 네. 그리고 조립을 간단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테슬라가 그 정도 그래도 품질 업그레이드를 한 거지. 옛날에 뭐 단차도 안 맞고 소음도 많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미국의 제조업이 취약합니다. 그거를 젠슨왕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럼 앞으로 내가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헤게모니를 잡고 싶으면 네. 대한민국을 파트너로 선택한 게 제일 좋겠다라고 이번 깐부치킨에서 선언을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럼 그런 나라가 우리밖에 없나? 자, 다른 나라 볼까요? 일단 LLM을 잘 써야 돼요. 그래야 하드웨어에 들어가도 그걸 잘 이제 활용하겠죠. 네. 그럼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위치냐? 제가 어제 Artificial Analysis라고 그 벤치마킹 테스트한 데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제미나이 3.0이 1위가 됐다. 그리고 스코어가 나왔거든요. 네. 그럼 우리나라 거는 몇 위에 있나 봤어요. 23위에 LG 엑사원이 있더라고요. 네. 그럼 그 사이엔 누가 있냐? 전부 미국 아니면 중국입니다. 중국이죠. 예. 그리고 딱 하나 17위에 프랑스의 미스트랄. 그럼 전 세계에서 우리가 LLM 기술도 이래서 3위권 정도 되는구나. 네. 그거 조금 벗어나면 업스테이지에 솔라 프로토도 있거든요. 네. 그럼 그 정도 되네. 그런 다음에 반도체는 보니까 유럽에 반도체가 있나요? 싹쓸이 없어요. 일본의 반도체 걔는 소부장만 있죠. 대만이 있어요. 대만이 제조업이 없네요. LLM도 없어요. 그죠? 우리나라는 LLM을 어떻게 했지?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플랫폼이 있어서 데이터 학습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이 인프라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20년 동안 데이터를 축적해 놨으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또 서버 관리, 데이터 센터 운영 이런 거에 노하우가 다 있죠. 유럽 없어요. 일본도 없어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쟤들은 경쟁이 안 돼. 누가 있냐?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 LLM, 제조업의 경쟁력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 중국과 한국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아시는 대로 앞서갑니다. 그리고 중국은 경제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AI, 특히 피지컬 AI에 엄청 투자를 하고 있어요. 네. 여기 피지컬 AI 분야에 미국이 중국과 협력할 수 없는 이유가 있죠. 피지컬 AI는 제품이 AI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정보를 받아서 학습을 해야 돼요. 네. 우리 집에 와 있으면 우리 집 정보를 계속 받아서 학습하고 그걸 또 서버로 보낸 다음 다시 받고 그럼 모든 정보를 중국에 있는 서버에 보낸다는 얘기잖아요. 네. 심지어 전쟁이 나면요. 얘는 적군의 병사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이든 자율주행차, 무인차든 중국 거를 미국은 살 수가 없습니다. 예, 백도어가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고 요새 왜 네덜란드에서 자기네 중국에서 수입한 전기버스에 보안 문제가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도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 시장에서 팔 수 있으면 미국에서 만들거나 아니면 동맹국의 제품이어야 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그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파트너가 한국이라는 거죠. 그게 저는 계속 보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일론 머스크가 이재용 회장하에 삼성을 파운드리를 선택을 하고 그다음 바로 이어서 젠슨 왕이 와서 한국에서 그런 완전히 오픈된 선언과 비슷한 깐부 이벤트를 펼친다는 건 그만큼 우리한테 가능성과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이 역량들이 내년부터 좀 되게 실력을 발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최재분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조만간에 2050년쯤 되면 세계 3위의 경제로 급부상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저도 데이터 센터라든지 어떤 부대 시설, 인프라라고 하죠. 시설이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하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필요로 하는 만큼의 전기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송배전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그거를 막 돌리는 거는 진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를 짓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거기에 원자력이 굉장히 중요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도 그렇잖아요. 네. 더 이상의 공해 물질이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네.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미국이 선택한 게 소위 말하는 소형 원자로들입니다. SMR을 하겠다.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데이터 센터가 필요로 하는 전기는 충분히 생산할 수 있게 그렇게 네. 가겠다는 건데 걔들이 이걸 다 설계를 하고 인허가를 받고 트럼프 대통령은 패스트 트랙을 만들어주고 빨리빨리 해라 그러고 있고 근데 보니까 제조 설비할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의 두산에너빌리티라든가 또 그 건설을 경험해봤던 뭐 삼성물산이나 현대 이런 데하고 같이 이제 조인트를 해서 미국의 그 발전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우리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데이터 센터를 운영은 불가능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전기의 품질도 그렇고 이게 간헐적으로 나오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충분한 대안을 검토하고 그리고 오랜 검토를 할수록 안전성은 더 올라가는 법이니까 네. 우리가 그거를 갖게 되고 우리도 이제 SMR 기반의 데이터 센터 운영하는 게 되면요. 이거 전 세계가 탐낼 거예요. 네. 대한민국에는 그뿐 아니라 변전소, 변압기 관련해서 뭐 LS 일렉트릭, HD 일렉트릭 같은 이런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럼 데이터 센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 전기부터 송배선, 변전소, 변압기에 거기 들어가는 반도체 세트에 그다음 이게 발열이 엄청나죠. 그렇죠. 흡압, 소위 냉동 공조 시스템까지 한국이 굉장히 잘합니다. 최근에 유럽 넘버원을 삼성전자가 인수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하나 통째로 어마어마한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우디에서도 이번에 우리 데이터 센터 만든다 그러죠. 뭐 한다 그러면 야 어디께 데이터 센터는 제일 좋아? 시공부터 이 세팅에 완벽한 솔루션을 K 데이터 센터가 제공합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의 거대한 또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네. 어느 국가든 자기 내부적인 데이터를 써야 되는 게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한테 또 한 번의 큰 산업이 되는 만큼 예. 그런 컨소시엄을 잘 만들어서 좀 장기적인 시각을 보고 국가도 좀 투자해주고 국민들도 좀 합의를 해줘서 여러 시도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GPU가 지금은 뭐 대세지 않습니까? 근데 AMD가 하나의 경쟁 GPU를 대체할 수 있는 반도체를 네. 만든다는 것도 네. 들었고 그다음에 세라브라스라고 하는 기업에서 8인치 와이프에다 그냥 네, 바로 맞아요. 박아버리겠다는 네, 얘기도 네, 네. 들었고 데이터 센터를 그렇게 되면 뭐 요 스튜디오 정도만 하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네. 이 경쟁이라는 것은 시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건데 과연 엔비디아가 이렇게 삼성과 현대 깐부도 맺고 친구도 맺고 하는 게 너들 우리하고 손잡고 가 다른 경쟁자가 나타나더라도 한눈 팔면 안 돼. 우리는 서로 반지 끼는 거야. 네. 뭐 이런 약속을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전략적으로 보면 좀 유연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네. 모든 기업이요 되게 이 변신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GPU 팔아서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잖아요. 네. 그럼 젠슨 황이 모험가가 아니라면 자 어디 땅을 살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살아왔던 행적을 보면 나는 게임하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비디오 게임용 보드를 만들 거야. 근데 이게 대박이 나고 AI까지 온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휴머노이드의 세상을 만들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에 투자한다는 건 휴머노이드 시장의 생태계의 주인이 되고 싶어 라는 꿈을 실현하고 싶어 하는 거기에 엄청난 투자를 한다는 거죠. 네. 그럼 GPU가 안 팔릴 수도 있겠네. 맞아요. 데이터 센터로는 다른 경쟁자가 들어올 수도 있지만 휴머노이드의 생태계를 만들어 놓으면요. 그 로봇에 들어가는 칩셋 그리고 그걸 이제 학습시키는 서버 예. 이런 거는 GPU를 안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락인 시스템을 휴머노이드라는 걸 중심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캐대헌이 되게 더 뻥 터지는 거 보면서 한국의 휴머노이드라면 집에 들어가면 되게 좋아할 수도 있겠다. 우리의 인문학적 정서, 배려심, 주인님 오셨어요. 재미도 있고 농담의 수준도 그렇고 지금처럼 아기들이 자라요.
아기상어 노래를 듣고 네. 자라고 우리나라 웹툰을 보고 캐대언을 따라 부르는데 나중에 한국에 휴머노이드가 나왔다. 근데 안에는 엔비디아가 들어있어서 미국 건데 한국의 정서와 행동 이런 디테일이 담긴 거다 그러면 야 이거는 되게 괜찮겠는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는 굉장한 기회다. 우리가 자꾸 이제 너무 기술로만 보는데 일론 머스크하고 기술로 붙기는 쉽지 않겠죠. 예. 근데 엔비디아가 들어와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주고 네. 우리가 무언가 제품을 만들 때 그 디테일 남의 걸 잘 따라하기도 했지만 거기다가 휴머노이드는 휴먼 인터랙션이 되게 많으니까 그 정서 부분을 잘 조화롭게 만들면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번이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반갑고 좋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거를 요즘 하는 말로 소버리니티, 주권이라는 개념으로 딱 잡아 놓으면 네. 우리나라에 지금 전 세계의 제조업에 로봇이 깔린 게 세계 거의 1, 2위를 다투고 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그 데이터를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젠슨 황의 GPU가 됐건 샘 알트만의 LLM이 됐건 우리나라에 와서 투자하겠다고 하는 것은 네. 로봇 속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빼겠다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네, 네. 뭐 사실 제조업에 축적된 데이터들은 이건 굉장한 자산인 걸 이미 다들 알고 있죠. 그렇죠. 왜 삼성전자한테 너 5만 대 GPU를 줄게 그런 것도 삼성전자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반도체 제조 공정 모든 데이터를 그 시스템 안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지네가 가져갈 수는 없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여기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그러면 답을 자꾸 이렇게 찾아주고 네. 그러다 보면 빠르게 옛날에 이제 고전했던 수율을 올리는 문제 더 작고 정밀하고 전력이 낮은 반도체를 개발하는 문제를 너희가 TSMC를 쫓아갈 수 있을 거야라고 조언을 해준 거고 지금 그 전략을 이제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또 자동차 제조요, 또 조선의 로봇 이런 게요. 지금은 다 이들이 만든 데이터가 결국 앞으로 미래 자산이 되는 건 맞고 그걸 기업들이 이 RAG라 그러죠. 네. 자기네 데이터 센터에 딱 넣어놓고 네. LLM은 바깥에 걸 써서 보안도 유지하면서 스스로의 AI를 구축하는 기업별 소버린 AI를 다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거를 빼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협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다 보면 우리 쪽 프로그램도 줘야 되고 걔네들도 같이 와야 되고 이런 기술적인 문제들은 상당히 많이 공유해야 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네. 중국은 미국에서 아까 소버린이 다 활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못 빼간다고 하셨지만 다 빼가져가서 그러니까요. 샌드도 만들고 다 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아시지만은 9월 28일인가요? 북경에서는 휴머노이드가 마라톤도 뛰고 맞아요. 체스도 두고 네. 다 했지 않습니까? 네. 중국이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딥시크도 보여주고 이러면은 미국으로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가 중간자적 균형, 밸런싱을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또 궁금증도 들거든요. 네, 네, 네. 만약 미국만 쫓아갈 수도 없는 부분도 있지 네, 네. 않습니까? 14억이라는 시장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중국과의 협업이 필요할까 한번. 저는 일단 우리가 중국과 협력하면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전부 경쟁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중국은 공산당이기 때문에 쟤네 거 사지 마 그럼 끝나요. 이번에 독일의 폭스바겐 날아가는 거 보세요. 그렇죠. 다 키워놓고요. 기술 다 빼가고 이제 다 됐네. 그런 다음에 정부가 한마디 하는 거죠. 애국 소비합시다. 그러면 끝나요. 이게 우리나라에 뭐 유통이 갔던 이마트도 당했던 거고 정말 많은 기업들이 다 당하고 더 다시는 안 간다 그러고 있는 영역이죠. 컨텐츠도 그렇잖아요. 한한령 한번 때리니까 바로 끝나잖아요. 네. 그래서 공산주의 정권이 있는 한에는 우리가 저 시장을 어떻게든 먹겠다. 이거는 되게 티 안 나게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중국의 시장을 먹고 시장 점유율 1위가 된다 그런 순간 두드려 맞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미국 시장은 안 그렇죠. 네, 그래서 협력은 미국하고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네. 그리고 중국하고 그렇다고 또 안 좋게 지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살 길은 미국하고 협력해서 지금 뒤처지고 있다는 제조 역량을 네. 중국 수준 이상을 올리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첫 번째가 방위 산업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번에 보면 중국의 로봇 전투견들이 네. 대만 양안 작전, 뭐 상륙 작전에 실제로 뛰더라고요. 벌써 배치가 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현역 배치가 됐으니까. 근데 그 로봇계가 예를 들어 한 100만 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부대가 돼서 막 그 등에 기관총 달고 있잖아요. 예. 야, 좀 살벌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예. 미국이 지금 제일 겁내는 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해보니까 중국 드론들이 진짜 파괴적이더라. 우리는 전투기며 뭐 탱크며 비싼 것만 만들어서 그동안 해왔는데 그게 아니라 물량을 엄청나게 해서 저걸 제어할 수 있는 소위 국지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이 전략 무기들이 좀 필요하더라. 그래서 누구를 키우냐? 안드릴 같은 데를 이제 키우는 거죠. 예. 원래 고담이라고 그 팔란티어가 만든 전체 정보 수집 시스템이 있잖아요. 네. 그걸 알면 어디를 때릴지를 아니까 그거를 연계한 폭탄 드론, 자폭 드론 같은 걸 만드는데 그게 안두릴이라는 기업입니다. 벌써 네. 시총이 아직 상장 안 했는데 40조 이러죠. 그 안두릴에서 이렇게 보니까 미국의 제조 역량으로는 중국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럼 한국을 잡아야겠네. 그래서 HD 현대하고 전투정 같은 거 만들고 네. 대한항공하고 무인 전투기 이런 거 만들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돈 받아가면서 AI 역량을 키우게 되는 거죠. 왜? 거기 시스템 다 들어갈 테니까 팔란티어의 시스템과 연동이 안 되면 미국도 쓸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 동맹국끼리는 같이 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팔란티어가 어떻게 했나 보면 처음에는 방위산업으로 국방기업이 됐지만 지금은 온톨로지라 그래서 거기서 확보한 AI 기술력으로 세계 모든 기업들이 프로젝트 하고 싶어하는 AI 대표 기업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국방에서 기술을 축적하고 그걸로 상용화를 해서 세계 리더가 된다. 이게 지금 보면 팔란티어의 전략인데 우리가 그럴 기회가 굉장히 큰 거죠. 대부분의 제조업들이 상용과 방위산업을 같이 하거든요. 그럼 돈을 우리가 쏟아붓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런 전략으로 가면 앞으로 상당히 우리 제조업의 역량이 확산되고 그럼 그걸 통해 중국과 경쟁할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 될 거다. 그래서 방위산업에 굉장히 관심들을 가져야 된다. 기업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경쟁력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교수님 돈 아니겠습니까? 자본. 아까 3경 7천억의 규모의 자본이 지금 쏟아붓고 있고 네. 이 시장이 5년 내에 1조 5천억 달러 정도의 시장이 될 수도 있고 5천조 달러의 시장이 될 수도 있고 뭐 시장 규모야 뭐 무한대로 늘어날 수가 있겠지만 네. 자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의 삼성, 현대, LG, SK 이 기업들이 과연 이 자본을 조달할 수가 있을까? 요새 가장 핫했던 뉴스가 네. 데이트캐라는 24살짜리 AI 천재가 있는데 예. 마크 저커버가 얘를 데려오면서 3,300억을 줬잖아요. 예. 사이닝 보너스로. 예. 근데 24살이잖아요. 그럼 걔가 공부나 아니면 거기 축적한 역량이 돼야 얼마 됐겠어요. 근데 3,300억을 줄 만큼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돈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애들 이제 AI 인재 유출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부모님 중에 아들이 딸이 저커버그가 1,000억 준대 엄마. 그럼 무슨 소리야? 애국해야지. 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인재야. 그런 부모님 계세요? 있을 리가 없잖아요. 예. 그건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본에 의한 인재 쏠림 현상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우리도 1,000억 주고 데려온 돈 없어요. 지금 얘기하신 그 자본의 싸움으로는 안 돼요. 근데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본이 인재를 데려간 데도 써요. 그럼 반도체 확보하는 데는요. 그럼 피지컬 AI에 투자하는 데는요. 여기에 우리가 매력의 포인트를 강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변전소를 짓는데 아유 우리는 전통산업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 특화형 변전소 변압기입니다. 여기만 조금 바꾸면 되잖아요. 전부 다 99%는 옛날 기술 그대로인데 네.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코스피 4,000피 가는 것도요. 4,000피까지 갈 정도의 우리가 탄탄한 뭐가 있냐? 그걸 이끈 기업들은 AI의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예측되는 기업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을 누리면 자본은 적극적으로 올 거고 일단 정말 다행인 게 뭐냐면 반도체를 갖고 있는 거예요. HBM 수요는 계속 폭발할 겁니다. 그러면 일단 실탄을 갖는 거죠. 뭐 삼성전자가 내년에 이익 100조 시대를 열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잖아요. 이번에 4분기 뭐 19조 예측하고 이러는데 100조의 이익을 갖고 있으면 행보가 쉽죠. 네. 그리고 엔비디아나 테슬라나 이런 기업들과 협력의 매력 있는 파트너라는 게 굉장한
그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자본은 잘 따라 들어올 거라는 거죠. 저는 정부한테 기대는 거는 방해만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아니 전 세계가 다 열심히 일하고 이 부분은 정말 뭐 인재들 보면 3,300억 왜 주겠어요. 밤새 일해요 애들. 그런 것들을 좀 유연성 있게 풀어줘야 되는데 절대 안 돼라는 이런 시스템으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매력 있는 그 기업들이 될까요? 그래서 저는 그게 걱정인 거예요. 네. 네. 저는 아쉬운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기업 측면에서 하나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세계에서 반도체를 83년도에 시작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럼요. 10년 동안 있는 돈 없는 돈 다 때려 부어가지고 세계 최초로 256K 만들어내고 네. 그 결과 8년 정도 있다가 PC 붐이 일면서 대박을 터뜨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교수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AI라고 하는 산업이 지금 시작된 게 아니라 벌써 미국은 60년대부터 AI 이야기했고 AI 안에 있는 Artificial Neural Network이라든지 뇌신경 연구는 MIT에서 다 주도를 하고 있고 맞습니다. 그런 기본 인프라가 깔려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기본 인프라는 없고 미국이 해주는 것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가서 해주는 거에서 네. 이제 부가가치를 얻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왜 삼성은 그거를 미리 못했을까? 왜 HBM을 SK에다 뺏겼을까? 아, 네. 결국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기업가 정신이라고 그럴까요? 미래를 향하는 옛날의 헝그리 정신 그러면 좀 투박하지만 현대판 헝그리 정신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네. 조금 걱정이 돼요, 저는. 저는 그런 얘기들을 하면 예. 그래도 턴어라운드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인텔 보세요. 거의 다 망가졌잖아요. 사업자가 2나노 간다고 투자받았죠. 하다가 그죠? 결국 모든 기업은 레거시가 강해지면 그걸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다 보면 혁신에 대한 도전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뭐 HBM을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캐시를 땡겨와야 된다. 그런 선택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게 잘못된 선택이라고 작년 3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전영현 부회장이 사과문을 발표했죠. 근데 그때 정말 너무나 많은 칼럼들이요. 맞아. 삼성은 이래서 망하는 거야. 뭐 저래서 망하는 거야. 너무나 많은 얘기들을 했어요. 네. 근데 그 데이터를 보면요. 그 당시에 실적이 나빴냐? 그 분기 실적이요. 매출은 7% 늘어서 사상 최대였고 이익은 9조 1,800억이었어요. 근데 왜 반성문을 썼냐? 그럼 그 숫자가 좋은데 돈을 벌었는데 10조가 안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만 봤는데 그게 아니라 뭐였냐? 죄송합니다. AI 시대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오히려 제가 반성이 됐냐면 나는 AI 시대를 잘 준비했나? 대한민국 국민은 그 당시까지요. 예. AI 얘기가 정계에서 하나도 안 나왔어요. 예. 그래서 지수도 2,500이었어요. 예. 언제 터졌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회가 AI에 관심 가진 게? 2016년 말씀하시려고? 아닙니다. 언제입니까? 딥시크입니다. 아. 딥시크가 땅 터지고 올해 나니까 예. 스타트업이 되는 거야? 우리나라도 괜찮은 거야? 그 전까지는요. 한국이 무슨 AI야. 예. 다 그랬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이 분야를 연구하고 있으니까 아는 거죠. 아무도 반성 안 하다가 대선이었잖아요. 그때부터 나오더라고요. 이제 공약에 100조다, 200조다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그때 나온 겁니다. 네. 그리고 그때 많은 정치하는 분들이 그때야 물어보더라고요. 예. AI 준비해야 되는 거네. 공약에 담아야 되는 거네. 그 당시까지만 뭐 했냐? 삼성은 왜 HBM을 준비 못했어? 욕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회가 AI를 그런 각도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좀 더 했으면 우리도 AI를 준비했으면 되는 건데 네.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매일 챗 GPT를 쓰는 게 아니라 야 피지컬 AI 시장은 어떻게 가는 거야? 대한민국의 반도체는 어디로 움직이는 거야? 또 주식하시는 분들은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통섭적으로 팩트에 입각해서 준비를 한다 그러면 개인, 기업, 사회가 상당히 미래 준비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닷컴 버블 꺼지는 것처럼 꺼지는 거 아니야 걱정하잖아요. 근데 결국 전체적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문명이 인류 표준 문명이 됐죠. 그러니까 이건 안 멈춘다는 거예요. 내가 투자한 기업이 망할 수는 있어요. 그건 너무 슬픈 일이긴 하지만 이 역사의 수레바퀴는 계속 더 빠르게 갈 거다. 그러니 미리 좀 거기 올라타고 좀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게 드리고 싶은 조언입니다. 사실 오늘 교수님께 AI 시대의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서
자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나누고 과연 거품이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언제쯤 터질 것이고 무엇이 콕 찌를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제가 그 질문을 생략한 게 이 글로벌 트렌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트렌드인 것 같아요. 앞으로 최재분 교수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투자라든지 또 AI 시대의 교육이라든지 지식 많이 탐구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기회에 또 기회가 되면 교수님 모시고 또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